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하준입니다. 한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느새 3주 연속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이 3주가 30주, 300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학사에서 나온 서양 철학사 1권 군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가 지은 책을 읽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는 플라톤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갑니다. 자, 몇 쪽이냐면요. 131페이지요. 131쪽이고요. 제 4장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질서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이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형식은 저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제가 읽고 그에 대한 해석 혹은 질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생애입니다.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언제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줄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실의 의사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경우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플라톤의 사상이 수학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면에서 생물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아의 학생이 됐죠.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플라톤 죽을 때까지. 132쪽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플라톤은 이데아를 찾아 시선을 위로 향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개별 현상을 찾아 시선을 밖으로 돌린 것이다. 플라톤이 영원하고 완벽한 이상 국가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존하는 국가 형태들에 대한 조사로부터 출발하여 실현 가능한 국가들 중 최상의 것을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아래줄에 플라톤이 죽은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연구 여행을 하였다. 특히 수생동물을 연구했다. 기술 생물학자로서 그는 관찰하고 분류하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학의 개인 교사를 지내기도 하고 리케이온이라는 학원을 설립을 하죠. 도서관을 설치하고 세계 최초의 자연사 박물관도 건립합니다. 리케이온에서 그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 조사를 행하였는데 그중 상당수는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자기 제자들과 함께 158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 정부 형태들에 대한 체계적 기록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저작 대부분이 강의 노트들로 추정된다고 해요. 제자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완결된 사상체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탐구하는 철학자였다. 자, 이 정도가 생애에 관해서 짤막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 선영님 먼저 좀 와닿았던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와닿았던 부분이요? 네. 네, 그 도서관 설치했다는 거하고 박물관 건립했다는 게 참 인상 깊었고,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사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구나. 네, 신기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하준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기 생애를 보면서 네네.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의학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 환경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로스 자체가 이제 정치 그리고 군사 이런 쪽으로 유명을 떨쳤는데 그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칠 정도면 그러니까 문무가 겸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과, 문과, 융합형 인재지 않을까. 플라톤이 문과형 인재라고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문무가 겸비된 뭐 알렉산드로스를 또 가리키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로스를 가리키기 위해서 정치학적, 정치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향이 있어서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도 있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융합형 인재로서 모든 학문을 섭렵하려고 했던 위대한 철학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34쪽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 이데아인가 실체인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소제목이 나와요. 이 부분 스승과 제자를 비교하는 챕터인데 재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모두 인간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공동체란 그리스 도시 국가였죠. 하지만 이상주의적 합리주의자인 플라톤과 상식을 중시하는 비판적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간의 일반적 대립은 이들의 사회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플라톤은 이성이 요구하는 바에 입각해서 현실을 비판한다. 그에게 정치란 현실을 이상에 보다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제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존하는 국가 형태들로부터 출발한다. 그에게 이성이란 현존하는 것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수단이다. 플라톤은 현존 질서를 초월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으려 한다. 보다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아래 나와요. 플라톤에게 반대 논증을 제시한다. 플라톤을 합리적으로 개성하는 작업을 했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선영님 어떻게 보세요? 이 둘. 형, 네네. 아무래도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더 이제 그 발전된 형태이고 또 현실적인 거라는 거는 우리가 지극히 이제 좀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현존 질서를 초월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 도시국가의 정치 상황에서 보다 더 잘 들어맞는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정치는 나는 안 한다.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학교 설립해가지고 학교 가르치면서 이제 옳은 말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상 정치 이데아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고 정치에 많이 관여를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음. 지금 있는 제도나 현실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네. 자, 하준님은 이 둘 어떻게 보시나요? 스승과 제자를 비교를 한 문단인데요. 네네. 이게 보면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참제자지 않나. 아, 왜냐하면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는 않았어요. 아, 어머나! 보통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스승을 밟고 내가 잘났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을 이데아를 비판은 했지만 네. 그 이데아를 또 넘어서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비판을 하면서 아, 넘어서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이상 하늘보다는 대지, 땅의 현실적인 부분, 현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저자에서도.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밟지 않고 그림자를 하지만 스승의 의견을 비판도 했지만 이데아를 하지만 자기의 그 스승 그러니까 플라톤 어깨에 앉아서 서서 어깨에 서서 그 현실의 세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 스승과 제자의 이런 사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 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을 잠깐 보태면, 둘이 상호 보완적 관계였던 것 같아요. 플라톤은 이데아, 그러니까 이상을 되게 중시했잖아요. 근데 이상만 말하면 현실이 좀 빈약해질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상당히 집착했던, 과학자적인 면모, 구체적인 자료 찾아가고, 그게 서로, 저는 이제 두 사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라톤도 중요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필요하다. 어,
요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135쪽을 보시면 실체와 속성에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인 교과서적 해설에 따르면 플라톤은 이데아만이 실제하는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희 지난주 복습이 되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 사물들, 실체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래 실체들과 속성들의 예가 나옵니다. 실체들은 뭐 말이나 에펠탑, 연필 같은 개별 사물들, 그리고 속성은 에펠탑의 높이, 뭐 말의 그 색깔, 연필의 뭐 육각형 횡단면 이런 게 속성이라고 합니다. 실체는 속성을 가지며 속성은 실체의 속성으로서 존재할 뿐 이것을 넘어서 어떠한 독립적 존재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넘어가서 137쪽을 보시면 말이 말일 수 있기 위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다른 속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포유동물이라는 것과 발굽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속성들을 본질적 속성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들은 바로 무엇이 그 종류의 실체를 특징짓는가를 드러내 보인다. 이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의 구분으로부터 우리는 종의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말 명쾌한 설명이죠. 예를 들어 말의 본질적 속성들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말이라는 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는 현존하는 것들이지만 속성과 종은 실체들 속에 혹은 그것들과 함께 존재하는 한에서만 상대적 존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래 그 표가 나와요. 갈색 문과 갈색이 대비가 되죠. 갈색 문은 실체, 특정 사물인데 실체고 갈색은 속성과 종이다. 실체는 독립적 존재고 갈색은 상대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이 문장 저는 별표 쳤습니다.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를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어요. 네. 맨 아랫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개념어들이 존재하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무엇들이 지각 가능한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이데아들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정당하게 이것은 의자이고 이 의자는 파란색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의자의 이데아와 파랑의 이데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었죠. 근데 아랫줄에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무엇들이 지각 가능한 현상 속에 존재하는 형상들이라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보편적인 것, 보편자, 즉 형상들을 지각할 수 있다. 블랙뷰티라는 말에게만 있는 특유한 것을 도외시함으로써 나는 말의 보편적 형상을 그려볼 수 있다. 지각 가능한 말의 형상은 지각 가능한 것과 특수한 것을 사상함으로써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플라톤에게 감각 경험은 불안정한 지식 형태이다. 참된 지식은 이데아에 대한 통찰이다. 이데아의 세계를 직관하는 것이 중요하죠, 플라톤은.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감각 경험, 즉 경험적인 것은 보다 긍정적인 위상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개별 사물들, 실체뿐이다. 플라톤하고 달라요. 플라톤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데아뿐이었죠. 우리는 이성의 도움으로 이 사물들 속에서 보편적 형상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 추상 과정 얘기 나오고, 그리고 감각과 경험 이성은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선영님 먼저 이 한 단락을 실체와 속성에 대한 단락을 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주님은 네네. 어떠셨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예,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과 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속성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자가 아주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철학책을 보면 이렇게 이해를 뭐 하지는 못했는데 보면 볼수록 참 쉽게 철학 맞아요. 초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쓰여진 책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저도 감격하고 전율하면서 봤던 게 다른 데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실체 속성 이거에 대해 특히 종의 개념 있잖아요. 137쪽에 네. 종이 이거구나.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의 구분으로부터 우리는 종의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 읽으면서도 저는 감탄하고 이해가 가거든요. 이제 선영님이 이제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그냥 좋은 책입니다. 맞아요. 표로도 설명된 거 보니까 이 저자는요, 네. 회사 일을 해도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표로 그냥 한 장에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모든 걸. 이 갈색문 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 별다른 질문이 안 나온다는 것도 잘 쓴 거예요. 그만큼. 아, 진짜요? 다른 책들은 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진짜요? 너무 어려워요. 예. 예, 아, 이거 이것도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이거는 그나마 쉬운 거란 얘기죠? 그쵸.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보면 뭔 말인지는 아니, 아는데. 맞아요. 뭔 말인지는 알았어요. 대학교 철학의 이해 정도로 진짜 써해줬어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어, 그래서 139쪽에 이 4번 주석이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식은 감각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여러 다른 말의 감각 경험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인간은 이 특정 말들 속에 있는 말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상들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철학적 지식이 가능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상이한 이론 과학들을 일상 경험으로부터의 상이한 추상 수준들로 간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원이 나와요. 생활 세계, 물리학, 수학, 형이상학, 추상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추상이 점점 심화되죠. 어, 이제 이렇게 가는데 반면 플라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에서 시작하여 감각 세계를 향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아래로 요런 차이가 있다. 요 4번 주석도 참 잘 쓰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네네.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한 10년 연구하면 어, 교수 되잖아요. 그,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20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그냥 교수 수준이 아니고 명예교수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이론을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전문만 파서 전문성이 중시돼서 깊게만 파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너럴 하면서 스페셜리스트 하지 않습니까? 아, 20년. 근데 또 이때는 평균 수명도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여기 공부하면서 보낸 거니까 이렇게 공부만 하면서 살면 정말 다들 엄청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정말로. 철학자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에 보면. 네네,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139쪽에 그 이 존재론과 인식론입니다. 기본 개념들 해서 소제목이 달려 있고요. 이데아 이론과 실체와 속성들에 대한 이론과 같은 근본적인 존재 형식들에 대한 철학적 이론들을 존재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근본적인 지식, 그 인식 형식들에 대한 철학적 이론들을 인식론이라고 부른대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지식에 이르는 첫 단계는 우리가 감각기관, 이게 계속 나오죠. 감각기관을 통해 개별 사물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부수적인 것의 추상을 통해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다다르는 것이다.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정의하다 할 때 정의로 포착된다. 뭐 말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 이러한 지식의 주제들은 불변적이고 본질적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의 획득을 감각 경험으로부터 본질에 대한 통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본다. 추상 과정으로.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존재론에서 주장하다시피 독립적 존재를 갖는 것은 바로 개별 사물들, 즉 실체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자신의 인식론에서 주장하고 있다시피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속성들에 대한 지식이라고 믿는다. 이 문장 잘 쓰여져 있죠? 음. 존재론, 그러니까 개별 사물들, 실체들이 독립적 존재를 갖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속성들에 대한 지식, 그 인식론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것이죠.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인식에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인식으로 이행하고 난 후 우리는 이 인식을 다른 참된 명제를 얻도록 해주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에 이용할 수 있다. 그 3단 논법을 정식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141쪽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해서 1에서 5번까지 나옵니다. 실체, 형상진료, 네 가지 원인, 현실태, 잠재태, 변화, 신학. 요걸 이제 하나씩 다뤄볼 거예요. 음. 뭐 혹시 이 파트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별로 네. 할 말이 없죠, 이게. 자, 이제 142쪽. 네 가지 원인. 요거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재밌는 파트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각각의 개별 사물,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 진흙 한 덩어리는 일정한 형태, 형상을 가지며 진흙 그 자체는 진료이다. 형상 진료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아래 내려보면 1, 2, 3, 4번에서 4원인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 완성된 그릇의 표상은 창작 과정 전체가 지향하는 목표로서 바로 목적인이다. 이것은 목적론적 원리로서 하나의 변화 과정은 그 목적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말한다. 2. 도공이 그릇 만들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그 변화 과정의 동력 혹은 운동 원천으로서 작용인이다. 이것은 인과 원리로서 하나의 과정은 외부의 역학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3. 그릇의 재료가 된 소재는 진료로서 진료인이다. 물질적 원리는 사물들을 구성하는 소재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원리가 진료에 해당한다. 4. 끝으로 저 진흙덩어리, 그릇이 일정 시점에 취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이 형상인이다. 이 형상 원리는 사물들이 취득한 속성들로 구성되는데 이 원칙은 형태에 해당한다. 자, 이 네 가지 목적인, 작용인, 진료인, 형상인이 나왔습니다.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44쪽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의 중간쯤부터인데요. 대량으로 바늘을 생산하는 경우 모든 생산물은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그것들은 형태, 크기, 색상 등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각기 자신만의 진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단위들이다. 그것들을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많은 개별 사물로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자신만의 진료를 소유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공간적 장소에 나란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료는 개별화를 행하는 것, 한 사물을 하나의 특정한 개별 사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진료를 가리켜서 개별화의 원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145쪽에 보시면 맨 위에 진료는 통상 여성적인 것과 연관되고 형태 내지 형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과 연관된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그는 종종 다양한 공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과정들을 토대로 생각을 전개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생물학도 기준점으로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네 가지 원인은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 어, 근데 쭉 아래쪽에 보시면 음, 자연적 사물들은 인간이 만든 사물들과는 반대로 자체 내의 모든 네 가지 원인을 보유한다. 바위나 물과 같이 무생물인 자연물은 성장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고 인간의 목적이나 형성적 개입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는다. 이 경우 목적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 요 정도 사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선영님 혹시 좀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직관적으로는 읽으면 이해되는데 네네. 정확히 다시 설명해 보라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뭐 목적인, 작용인, 그 진료인, 형상인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읽다 보니까 진료인이 조금 이해가 처음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 이제 바늘 부분 읽으면서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는 됐고 그 진료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진료가 어렵나요?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 편이라서 혹시 직관적으로 어떤 이해는 부분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재료가 된 소재로서의 3번의 그릇의 재료가 된 소재로서의 진료가 물질적인 원리로 이제 사물에 언급된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소재들로 이루어지고 이 원리라 그랬는데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든 게 이제
바늘이 수십만 개 똑같은 걸 모양으로 만들어졌어도 이거는 각자가 자신만의 진료를 소유함으로써 그 개별화가 진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늘이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바늘이 똑같이 양산이 되었어도 이게 음.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놓여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덴티티가 달라진다는 게 진료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해한 진료는 뭐 나무 그릇 했을 때 나무 그릇의 그 모양, 그 형태가 형상이고 형상인이고 네, 나무라는 재질, 나무잖아요. 나무가 네. 진료다. 그 근데 바늘이라고 여기 해도 보면은 바늘은 쇠, 바늘은 쇠죠, 쇠. 센데 대량 생산으로 음, 바늘을 생산하는 경우 동일한 형태를 갖는데 네네. 이게 그럼 모두 같은 진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뭐지?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바늘이 아닌 것이다. 음, 그것들을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많은 개별 사물로 만드는 것은, 음, 그것들이 자신만의 진료를 소유하고, 음. 그러니까 그 많은 바늘이 같은 바늘이 아니고, 왜냐? 자신만의 진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료라는 것이 개별화를 행하는 것이다. 특정한 개별 사물을 만드는 것이다. 특정한 바늘 하나, 한 개, 한 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틀려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같은 네. 쇠라도 아, 그 네. 미세한 성분 차이가 아, 성분 미세 차이, 물리적인. 0.001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차이가 있을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장이 바늘이라도 없었으니까. 음, 같은 바늘이라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이해한 건 뭐냐면요. 이 책에 나온 그 문장을 보면 자신만의 진료를 소유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공간적 장소에 나란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간을 공간에 겹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바늘이 완벽하게 그 좌표에 3차원 그 공간에 겹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른 공간에 음, 있어야 되니까 바로 안에 보면 그러나 여러 바늘이 결코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 진료에 대해서. 저 그래서 그 진료는 읽다가, 공간을 차지하는 네. 거니까 공간을 차지한. 그 같은 읽다가, 공간에 그래서 이게 있을 수 뭔 말이야? 없으니까. 뭐, 아까는 막 이랬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의미에서 2차 진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2차 진료가 개별화의 원리다. 아, 뭐,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또 2차 진료란가, 또 다른 건가 보다? 막 이렇게 그냥 이해를 했어. 자, 이쯤에서 하주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아, 진료가 예. 무엇입니까? 진료. 네. 예. 아까 뭐 선영님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이거 읽을 때 이게 우리 관점으로 보면 기성품을 지금 제조해 나가는 공산품으로 보면 같은 좌표에 놓여 있거든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네네네. 그래서 진료가 같은 걸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그 시대 당시로 보면 수작업이잖아요. 그쵸. 맞죠. 기성품에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공간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 기원전 4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료를 갖는 모든 그러니까 갖는 속성은 자신만의 상이한 단위들이 있다고 음, 그 공간을 차지하는 좌표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음, 당시에는 좌표가 달랐죠. 지금 관점으로 보면 우리 생각으로 읽으면 기성품을 찍어내기, 공산품을 똑같은 좌표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보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두 분이 대화하면서 저 느꼈어요. 저도 음. 선영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 진료인이, 시대에서는 수작업이었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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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겠다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인과 형상인은 저는 얼추 이해됐거든요. 근데 목적인과 작용인이 정말 중요한데, 혹시 선생님 목적인, 작용인 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형상인 포함해서? 그냥 목적이는 그야말로 그 목표니까 목적인이고, 작용이는 그 운동 원천이라고,
과정에 들어가는 힘이라고 자, 저는 그러면 그냥, 일단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네, 만들어요. 네. 자동차를 만들 때 목적인이 뭐죠? 자동차를 만들 때 목적은요? 네네. 자동, 자동차라는 표상 아닐까요? 자동차 아닐까요? 자동차? 자동차는 형상이잖아요. 네, 자동차의 모양은 형상이잖아요. 네. 형상이 말고 목적. 그러면은 목적인. 목적이 자동차를 만, 만든다. 만든다는 게 목적, 자동차를 왜 만들죠? 저는 왜 해당하는 게 목적이냐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 뭐 그게요? 현대자동차에서 네.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이때 목적이는 이걸 팔아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뭐 소나타는 얼마고, 그랜저는 얼마고, 이렇게 가격을 매기고, 그러면 소비자의 수요가 있고, 그런 게 목적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응. 그래요? 그렇게 만드는 생각할 수도 이유랄까? 있고, 뭐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통수단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것도 목적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인이 하나가 아닌 네. 거예요. 뭘 만들 때 목적인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고, 그 주체마다 다르게. 어, 그쵸,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기계를 만든다. 음. 그러면은 그것도 농사에 쓰려고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그쵸. 그게 목적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 아,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네. 그럼 그럼 작용이는 자격인, 뭐 거기 들어가는 데 있어서 힘, 뭐 노동력 이런 거 아, 기계에 뭐 이런 기계 이렇게 작용하고, 제 그런 거 생각을 아니에요?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아예 하죠. 여기 이게 한번. 맞는지 한번 네네. 들어보세요. 네. 저는 목적인을 플라톤의 이데아 같아요. 음, 목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면 이동 수단이에요. 아, 그리고 형상이는 저기 트럭, 속성이죠.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속성. 트럭, 사륜구동, 뭐, 그 다음에 지프, 이런 거예요. 맞네, 맞네. 그리고 작용인은 제조사예요. 제조사. 어, 그, 현대자동차, 아, 토요타, 맞네, 맞네. 제조사예요. 작용을 어떤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프를 만들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의 형상인이고, 근데 지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죠? 뭐 토요타에서 만드냐, 현대차에 만드냐, 디자인이 또 달라지고 성능도 달라지잖아요. 목적은 동일하지만 이동 수단이고, 음, 엔진으로 이동하는. 음,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진료인은 재료인 거죠. 어찌 음, 보면. 재료. 그렇게 아, 이해, 맞나요? 저는 뭐 그렇게 맞네. 이해했어요. 저희 중에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 없는데, 그냥, 그죠? 아, 근데 어, 저는 네, 그걸로 봤어요. 네네. 여기서 책을 만든다고 예, 하면, 예. 책을 만든다. 그, 그게 이제 저는, 근데 책이라는 형상 자체가 이제 형상인이 되고, 음, 진료인이라는 것은 그 종이와 예, 예. 인쇄하는데 잉크, 이런 게 진료인이 되겠죠? 음, 그리고 작용인은 저자가 써요. 쓰는 음, 행위. 음. 그리고 뭐, 뭐지, 제 책의 형태로 만드는 행위. 이런 것 자체가 다 작용인이라 봤고, 목적인은 그 컨텐츠라고 봤거든요? 아, 그렇, 컨텐츠? 그럴 수, 맞을까요? 그럴, 그,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모르겠어요. 저희가 잠깐 얘기해 보니까 자동차의 사례가 좀 다르고, 또 책의 사례가 다르고, 또 어떤 사물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르겠죠? 뭐, 만약 아니, 뭐, 여기 보면은, 145쪽에 보면, 자연적 사물의 이 사원인이 달라요, 또. 지금 우리가 말한 건 그냥 진짜 죽어 있는 무생물인데, 예를 들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안에 네 가지 사원인이 다 들어있잖아요. 강아지의 목적인이 뭘까요? 우리 선생님 고양이로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 말고 고양이로 하죠. 고양이 키우시니까. 고양이의 네. 목적인이 뭐예요? 고양이요? 고양이는 귀엽다. 아닌 그 목적인은 아닌 것 같은데. 목적인, 지금 그 말씀하신 건 속성이죠. 생물로서, 아니, 속성. 생물로서, 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냥 생명이다. 뭐 이게 목적 아닐까요?
고양이는 목적어는 뭐지? 목적인 생명. 태어났으니 사는 거죠. 산다, 살아간다. 음. 작용인은 뭐죠? 작용인은 목적인 작용인이 이게 책에 보면 유기체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 내에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둘 다 동일하다. 유기체의 경우에는 유기체. 장미나 고양이처럼 생애 내내 성장을 통해 성장을 하잖아요. 네네. 성장을 통해 자신의 형태를 취하는 유기체들의 경우는 저기 145쪽 중간에 음, 우리는 목적인과 작용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 내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음, 그것들의 목적을 그리고 동력 자체 내에 가지고 있지 동공과 같이 외부의 주체에 의해서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음, 인간과 자연의 작업을 구분한다. 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진료인과 형상인은 뭐 어떤 사물을 끌어와도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텐. 근데 목적인과 작용인은 좀 어렵다. 유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뭐 제가 읽으면서 또 느꼈던 걸 말하면 이게 1, 2, 3, 4 이게 이 사원인이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갖고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 145쪽에도 그는 종종 다양한 공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과정들을 토대로 생각을 전개했다. 동시에 그는 생물학도 기준점으로 사용했다.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필 공예에서 자기의 이 사원인을 가져왔을까? 이런 부분. 그만큼 이제 공예, 이런 창작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던 거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진짜 실제 그 외부의 사물들, 현실적인 사물들에 관심이 그만큼 있었던 것이겠죠. 아무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이제 동물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동물지라는 역사책도 쓰고 동물의 역사라고도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에 대해나 이런 그 지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있는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아니, 그럼 사원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거에 좀 그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원인이요? 네네. 특별히 뭘 더 사원인, 소중히 여겼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형상인이. 오, 하주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작용인하고 형상인 이게 예술하고도 연결됩니까? 이게 중요하다. 결국 이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선을 얘기한 거다. 네. 오, 목적과 진료나 이런 거는 플라토니스 때부터 얘기됐던 것 같아요. 이데아 얘기만 해도. 맞네요. 그런데 작용인하고 형상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은 예술가들을 추방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양성을 맞아요. 되게 인정을 했지 어, 않습니까? 예술을 어, 되게 뭐 일으키는 부흥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수사학도 시학이라는 책도 냈고 뭐 연설하는 거 뭐 수사학도 맞아. 내고 책을 뭐 예술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호메로스를 저기 알렉산드로스에게 읽혔다고 하던데. 음, 어, 네. 그래서 오디세이아를 읽고 호메로스 그 일리아드를 읽고 알렉산드로는 모험담, 영웅 이런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야심, 음, 군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시학을 되게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음, 결국은 또 뒤에 마지막에 뭐 2부에서 다루시겠지만 마지막에 예술에 음, 대해서 네. 굉장히 작용인과 형상인에 대해서 우리 예술을 감상할 때도 사원인으로 감상하면 예술을 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좋습니다. 예술 작품 하나에 갖고 재료가 무엇이지? 무슨 작가가 무슨 목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지? 그리고 어떤 이 작가의 그때 심정은 어떠했고, 그리고 어떠한 걸 형상을 하려고 했을까? 시적 심상은 뭐지? 이 음, 그림의 어디에서 맞네요. 심상은 어디에서 떠올랐을까? 이러면서 사원인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도 예술론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음, 일단은 이 사원인 여기까지 그래서 얘기해보고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네, 좋습니다. 와, 얘기 많이 했네요, 저희가. 145쪽에 다음 챕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변화와 우주론입니다.
146쪽에 보면요. 이 네 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요런 거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진짜 분류의 제왕이다. 한번 이 네 가지 얘기해 볼게요. 1번 실체적 변화. 말 한 마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실체 하나가, 여기 실체는 사물입니다. 실체 하나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 이게 실체적 변화이고, 2번 질적 변화. 나뭇잎이 파랗다가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한 실체의 속성들이 변화하는 것. 3번 양적 변화. 고양이 한 마리가 통통해지고 체중이 늘어나거나 마르고 가벼워지는 경우처럼 한 실체가 그것이 가진 어떤 속성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갖게 되는 것. 4번 장소 변화. 돌 하나가 땅으로 굴러떨어지거나 화살이 관역을 향해 쏘아진 경우처럼 한 실체가 그것의 공간적 위치를 바꾸는 것. 이 네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해요. 아래쪽에 문단을 보시면 요 얘기도 재밌는데, 자연적 운동과 강제적 운동에 대한 이론은 마지막 유형의 변화에 속한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모든 사물이 불, 공기, 물, 흙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처음 두 원소, 불과 공기죠. 상향 운동을 하고 불이 공기보다 더 강하게 상향 운동을 한다. 뒤 두 원소는 하향 운동을 한다. 물과 흙인데 흙이 물보다 더 강하게 하향 운동을 한다. 상이한 사물들은 이 사원소의 양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각자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맨 아래 줄을 보시면 이것이 하강 운동이 목적인에 의해 설명되는 방식이다. 목적인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한 사물의 자연적 위치가 목적인이고 그것의 무게가 작용인이며 자연적 위치로 인도하는 경로가 형상인이고 그 사물을 이루는 물질이 진료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 문장 재밌죠? 저희 사원인 얘기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선영님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 사물의 자연적 위치가 목적인이에요. 그 위치, 네, 우리가 앞에서 이해했던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한 사물의 위치가 어떤 사물이 어디 있는 것, 아까 이제 불, 공기, 물, 흙, 이 원소들에 의해서 어느 위치를 점하겠죠? 한 사물이? 그럼 그 위치에 있는 게 목적인이래요. 그리고 그것의 저는 무게가 그냥, 작용인이고, 네. 저는 중력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음, 단순하게. 네. 그래가지고, 자연적 위치가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그렇다면 아래가 목적인이고, 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용을 하서니까 작용인이고, 그리고 이 움직인 거리 경로가 형상인이고, 이 뭐가 움직이느냐? 이 물질이 진료인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중력으로 진료, 생각, 진료인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형상인도 더 말이 안 되는 게, 가만히 보면, 형상인은 그 사물의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 사물의 아니죠. 생김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약간,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물건이나 뭐 이런 물질이 있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움직인다면 이제 움직인 경로가 형상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인 경로가 형상인이 될 수 있다. 네. 자, 하주님, 이 저도 문장 이해 이해가, 가시나요? 요거 수업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먼저 아, 그게 뭐지? 진료인이야 쉽게 직관적인 거라 이해가 이건 가는데 이해돼요. 이건 그 이해돼요. 자연적 위치가 목적인.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죠. 한 사물의 자연적 위치. 거기서 그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아, 위치에서 위치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경로가 당연히 형상인 아니에요? 경로가 어떻게 형상인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잖아요. 그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형상은 나오는데 그 우리 눈으로는 안 그러니까 보이는데 이게 형상이죠, 그러면. 이게 형상, 그러니까 이게 그게 형상이, 어쨌든 움직이니까, 이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소토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게 이 아, 경로가 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 이게 왜 형상인이지? 우리 오늘 철학으로 개그하게 한 것 같아. 이게 근데 왜 형상, 맞는데, 진짜로. 이게 초특강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그래 네, 되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움직이는 게.
응. 이게 가속도의 법칙인가요?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저는 뉴턴의 제3법칙으로 보면 아, 이게 정확히 물리적인 거죠. 이거는 물리학의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그렇죠. 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원인을 활용했다. 음. 목적인, 작용인, 형사인, 진료인. 이거 좀 아리스토텔레스가 억지로 맞춘 것 같아요. 억지로 맞췄다. 아, 아니면 아, 저자가 맞추든가 저자가 내가 잘 못 이해를 못한 썼어요, 거예요. 이걸. 제가 이해를 저자가, 못한 거예요. 예. 아니, 이거는 좀, 저자가 좀 네. 이해가 잘 되게 써야 되는데 이해를 예, 못하게 이거는 써가지고. 저자가 좀 이해 안 돼. 저자가 요 좀 공부를 부분은 덜 일단, 했어요. 네, 일단, 뭐, 그냥, 제가 너, 다음에 철학과 교수님 한번 뵈면 요거 꼭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제 지인에 있거든요. 꼭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을, 해보시는 걸로. 네. 자, 그분도 모르실 아래쪽, 것 같은데. 이건 풀리지 않는. 자,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 천문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하부 영역과 상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자연적 운동과 강제적 운동 이론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우주 영역에 적용된다. 반면 별들과 항성들은 상부 영역에 속하며 그것들은 완벽한 항속 원운동을 하며 궤도를 그린다. 그 세 가지 기본적 천문학적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1. 우주는 상부 영역과 하부 영역으로 양분되고 각각의 영역은 고유한 운동 법칙을 갖는다. 2. 상부 영역의 궤도는 원형이다. 3. 천체들은 이 궤도를 항속으로 운동한다. 나아가 우주는 유한한 것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인데 148쪽에 그거를 이런 모든 과정을 토톨레마이오스적 세계관 속에 포함되었다고 하죠. 근대로 들어서면서 발생한 갈등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천문학을 지배했다. 새로운 역학 이론, 갈릴레오와 뉴턴에 의해서 말해진 것은 지상의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이해를 거부했고 새로운 천문학 이론, 뭐 케플러, 뉴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천체 공간의 자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이해를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천문학 관련해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차원이 끝났고 이제 현실태와 잠재태, 그 위계적이고 유기적인 세계관 나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이 부분도 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면 될 것 같은데 현실태, 잠재태까지 하고요. 148쪽입니다. 형상과 진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은 현실태, 액츄얼리티와 잠재태, 포텐셜리티의 구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나무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 현실적으로 단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 내에 나무가 될 자연적 능력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씨앗이 자체 내에 가지고 있던 능력들이 실현된다. 바로 잠재태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물학적 측면을 일반화하여 모든 사물에 적용한다. 모든 개별 사물은 잠재태와 현실태의 긴장으로 가득 찬 혼합이며 모든 사물은 그것들의 잠재력의 현실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에 대해 밀레토스의 철학자들과 원자론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학적 설명이 아니라 생물학적 설명을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변화란 잠재력들의 현실화이다. 멋있죠? 변화란 잠재력들의 현실화. 근데 아랫줄에 보시면 변화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란 무로부터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발전과 창조적 솜씨에 기초한 변화는 현존하는 능력의 실현을 포함한다. 가능한 것은 잠재태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아래 문단의 네 번째 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실제하는 것이란 현실화를 추구하는 무엇이다. 단 하나 예외는 순수 현실태인데 이것은 잠재태 없이 즉 현실화를 향한 욕구 없이 실제한다. 실제는 역동적인 심층적 차원을 갖는다. 실제의 탐구는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현실화 과정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음. 그래서 위계적 우주관이 나와요. 아래 그 표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순수 잠재태, 순수 진료로부터 비유기적 사물, 식물, 동물, 인간, 순수 현실태까지 올라갑니다. 순수 잠재태부터 순수 현실태까지 나오죠. 위계표의 아랫부분에 무생물, 암석, 흙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위치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식물은 보다 높은 존재 형식을 갖는다.
식물은 재생산하는 식물적 영혼을 갖는다. 식물은 재생산하고 영양을 섭취한다. 그 다음엔 다양한 동물이 자리하는데 이것들은 재생산하고 영양을 섭취하는 능력과 더불어 느끼는 감각적 영혼과 움직이는 운동적 영혼도 갖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모든 식물적 영혼과 동물적 영혼 플러스해서 이성 능력 갖죠. 이성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 고유한 영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어, 인간의 형상으로서의 동물적 형상들을 변형하여 이 동물적 형상들이 인간의 고유한 형상인 이성의 소재가 되게끔 한다. 이성은. 음, 그 동물적 속성들은 이성에 의해 투조되고 숭고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인간은 물질적 존재 중 최고의 창조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위계적인 우주의 맨 위에 제1원리인 신이 있다고 상정한다. 신은 순수 현실태로서 잠재태가 없으며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신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최고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 신학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 부동의 원동자라고 해서 이거 많이 나와요. 유명한 이 신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움직이는 존재죠. 이 최고 원리는 어떠한 잠재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행위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것은 모든 다른 것의 최종 목적이다. 이 부동의 원동자는 모든 사물이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 위계적 우주의 가장 낮은 차원이 순수 진료 잠재태이다. 순수 진료 개념은 엄격히 말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계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태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계적 우주에서는 모든 개별 사물이 각각 최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모든 사물의 위로 향하는 갈망이 존재한다. 각각의 사물의 목적은 자신들의 능력들의 실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물의 잠재태의 현실화는 목적론적이다. 각각의 사물들이 그것에 부여된 위치를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챕터의 내용인데요. 현실태, 잠재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영님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다? 네, 저는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149페이지에 도표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거구나. 네, 이걸로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아, 따로 질문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그냥 이거 보고 아 읽으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음, 그러면 굳이 지금 보면 잠재태와 현실태가 있잖아요. 맨 아래 네, 잠재태부터 네, 맨 위에 네, 순수 현실태까지 나오는데 네. 이 두 가지 잠재태와 현실태로 구분한 이유가 뭐죠? 이 인간이든 누구든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능력을 발휘하고 이게 생명에 들어오면 현실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럼 현실적인 게 가장 좋은 거네요. 좋은 거? 그냥 신, 가장 상위 개념. 가장 그러니까 상위 결국 개념, 실, 위계니까. 그, 그러니까 진료 이전에 그 순수 진료로서 잠재하는 거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런 형태, 잠재된 형태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잠재태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하려면 현실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실제 하는 것이 현실태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근데 이 표를 가만히 보면 아까 이제 신에 대한 네. 설명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신은 별개 아니에요? 신은 이제 가장 완벽한 순수 현실태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아, 그렇게 얘기됐나? 이게 이제 뭐 부동의 원동자라고 네네. 했던 게 저는 그냥 아예 별개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 맥락에서 신은? 이제 간다고 보는데 이 음. 수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순수 잠재태는 잠재력이 100%예요. 근데 현실화, 뭐 현실성은 0%인 거죠. 현실이 없으니까. 잠재력 100%, 현실성 0%. 근데 순수 현실태는 잠재력이 0%, 현실성이 100%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현실성 100%인 순수 현실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계상 위에 있고 신인 거죠.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현실성 100%를 추구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소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우리가 보통 네. 인간의 뇌를 보면 뇌의 잠재력이 뭐 몇 프로인데 이걸 0% 쓰는 사람이 있고 뇌를 100%다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일까요? 뭐 신은 잠재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로 완전한 그 존재니까 개념상 그냥 100% 현실적인 잠재 그 이상 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신은. 그래서 순수 현실태여야 하고 이렇게 또 이쯤에서 이제 하준님의 생각을 어떠셨나요? 예. 예, 저는 보면서 아까 뭐 순수 현실태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최고의 존재, 부동의 원동자, 예. 어찌 보면 순도 100%의 물? 음, 음, 반대로 생각하면 순수하다? 음, 모든 걸 다 알고, 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걸 또 모를 수도 있는 사람? 부동의 음, 오, 원동자.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부동의 원동자는 모든 걸 알 수 있지만 신처럼,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모든 걸 모를 수도 있다. 뭐 소크라테스식으로 얘기하면 음, 무지의지 이럴 어, 수도 있고, 그리고 순수 잔재태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은 뭐 저자도 썼지만 149쪽에 그 표 위에 철학은 실제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들의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현실을 중요시했어요. 그 현실의 그 상황이나 뭐 놓여진 걸 보고 조화를 추구했잖아요, 이 사람도. 음, 폴리스도 그 여러 수많은 폴리스의 상황을 존중을 했죠. 음, 아리스토텔레스는 A의 폴리스, B, C, D의 폴리스를 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폴리스를 운영하면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지만 이 사람도 그 이상적인 꿈꾸는 국가는 그 플라톤이 말한 그 이데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좀 비현실적인 것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폴리스를 보고 A의 장점, B, C, D의 장점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조금씩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체 잠재태를 얘기하면서 철학을 얘기한 거죠. 실제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을 비판한다. 그게 철학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지 않을까. 우리도 현실을 보고 A의 뭐 국민의힘을 보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좋은 점은 있네. 민주당을 보고도 이런 좋은 점이 있네. 각각의 폴리스로 보면 정당을 폴리스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 뭐 제3세력 뭐 안철수인가요? 국민의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새로운 폴리스를 출현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내 폴리스 내에서 어찌 보면 지식인 같아요. 이렇게 제안하는 철학자는 지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조금 이해했고, 개념은 좀 쉬운데, 네. 맞죠? 뭐 현실적인 거, 잠재때는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고, 뭐 플라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읽어가면서 이해는 됐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조화롭게 사회를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플라톤은 구분을 했잖아요. 가정과 폴리스를 구분했어요. 사적 소유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오이코스, 뭐 이칼라지 여기서 이제 경제라는 용어도 파생되게 됐는데 정치 경제를 한 덩어리로 봤어요. 플라톤은 이제 따로 떼서 보고 그런 관점이 좀 서로 달랐다는 걸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